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실무 쪽을 보고 있어요. 실무 쪽을.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1, 2월 달에는 그 우리가 어떤 곳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가 그 흐름을 체계를 잡는 게 일단 주안점이에요. 그 세부적인 이 디테일한 부분을 뭐 이해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은 체계를 잡으면 나중에 뭐 쉽게 이건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매도자, 매수자가 있는데 지금 중개업자가 매도자로부터 물건을 의뢰받았어.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아까 조사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9가지를 조사해 나가는데 아까 전 시간에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을 조사했죠. 그래서 소재지, 구조, 용도,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권리관계를 아까 봤었죠.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기도 하고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은 현장조사. 그 현장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분묘, 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범죄. 이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더라 이 말이지. 등기부는 이제 등기법에 나오는 거고 공시법 시험에서.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지금 482페이지. 그래서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 지금 기본적 사항과 권리관계는 아까 여러분들이 얼추 내용을 봤지만 결국은 민법하고 여러분 공시법이잖아. 그 민법 공시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공법으로 왔지. 한종민 선생으로 여기. 그래서 우승현 선생하고 공시법이 끝났잖아.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이미 우리 이제 법이 약간 바뀌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었죠. 이 허가가 이 공법상의 제한이거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받으라는 거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지난주에 했었지. 그러니까 공법상은 없어 이제. 결국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하는 농지법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농지법은 지금 공법에서 했나요 지금?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상에서는 넘겨보면은 거기 486페이지에 농지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토지거래 허가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를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이번 1순환에서 이것만 하는 거고 농지법은 공법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건 2순환 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써놔요. 3번에 농지법은 2순환. 어차피 이제 공법에서 시험이 나오고 우리도 농지법에도 간단하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필요 없고 492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9가지 중에 남은 게 나머지는 이제 목차요. 그래서 아까 228페이지에 8가지가 아까 9가지가 있었죠. 다시 가봐요. 잊어버린 사람들. 228페이지. 거기하고 지금 계속 연결된 거라니까. 228페이지라니까. 페이지는 맨 밑에 써 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개에서 여러분들 시험이 한 서너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제 목차만 알면 돼. 그럼 228페이지에 지금 목차 다 외웠죠, 다시? 그래서 그게 492페이지에 다시 나오잖아. 거기 보면 492페이지 봐봐요. 내외부 상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1번만 봐봐요. 중개대상물 내부 상태를 파악해 벽면, 균열 여부나 아까 도배 같은 거 있었지. 지금 228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기는 목차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큰 2번 각종 시설 상태로서 1번에서 6번까지 쭉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수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상태 228페이지에 있었죠. 목차만 외우면 돼. 이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수단 228페이지에 있었잖아. 2번 시장, 학교 있었지. 3번에 일조, 소음 있었죠. 그런 것들 다 조사할 사항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가면 취득 관련 조세라고 나오네. 228페이지는 몇 번에 나와요 그게? 9번에 나오지. 9번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건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 선생으로 와야지 또. 그럼 여러분 세법에 가면 보유세가 있고 이전세가 있고 취득 관련 조세가 있죠.
보유세의 대표 선수가 뭐요? 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죠. 이전세는 양도 소득세지. 이전 매도자가 되니까. 취득 관련 조세에는 뭐가 있어? 취득세가 있고 또 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잖아. 또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게 등록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록세 없어진 지는 오래됐지.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그래서 8번이 그거야.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었지. 여러분 거래 예정 금액은 228페이지 몇 번에 있어? 3번에 있죠. 봐봐. 그러면 결국은 228페이지는 외워졌잖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외워졌지? 이걸 이제 몇 번 돌면 다 외워져 버려요. 그게. 외워야 되거든. 그 228페이지를.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요. 이제 494페이지 봐봐요. 거래 예정 금액이 무슨 뜻인가만 이제 잠깐 봅니다. 저 1번 봐봐.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공이 동글뱅이 개공이 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이에요. 개공이. 그래서 의뢰인들이 제시하는 희망가액 나는 5억에 팔아주세요. 매수자는 나는 4억 5천에 살게요. 서로 막 희망가격이 있겠지. 있을 거 아니야. 매수자는 가격을 깎겠지. 매도자는 높이겠지. 그런 것들을 희망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대로 유도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누가 이 거래 예정가를 정한다는 거예요? 개공이 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학계론은 이건 학계론이지 또 강양구. 그래서 여러분 강양구 선생님이 가면 P, 프라이스, 퀄리티, 우하향이 뭐예요? 수요곡선이지. 우상향이. 공급곡선 아니야. 이게 매도자, 공급자 아니야. 이자가 제시하는 가격, 수요자가 제시하는 가격. 이런 거 시장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니까. 이게 학계론. 그래서 결국은 이 6과목이 다 나오잖아. 이 조사 확인해서.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가격을 말해요. 그거 예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 확인이 끝났어. 이제 228페이지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흐름을이. 그러면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 228페이지에서 매수자가 왔을 때 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 아니야. 설명할 때 빈정거리면서 해야 해요. 성실하게 해야 해요. 성실하게 하라 했잖아. 입만 가지고 해야 해요. 서면을 제시해야 해요. 서면 제시하라 했잖아. 제시하라 했지? 그러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설명해야 해요. 쓰고 나서 해야 해요. 전에. 봐요. 이게 이제 228페이지하고 연결되잖아. 그 연결고리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무가. 그래서 저 선생이 왜 장안의 화제인가를 점점 알게 돼. 하란 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모르면. 그러면 봐봐요. 이제 매수자에게 설명하고 두 사람이 드디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 작성했겠지? 몇 부를? 세부 작성하죠? 몇 년 보관? 뭐 이런 거 달랑 해놓고 우쭐하지 마라. 이거 지금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아무튼 뭐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지.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또 뭘 작성하라겠죠? 그렇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겠지. 이건 몇 부를? 세부. 몇 년 보관? 3년. 아무튼 이 기간 하나는 확실하게 나왔구만. 올해 꼭 좀 나왔으면 쓰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494페이지 밑에 보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이 나오잖아. 나오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소설책이잖아.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줄을 봐봐요. 개공이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서식. 법정서식 규격과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의 변경이나 용지 규격 매수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그 세 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요. 거기 보면 서식의 종류가 이미 우리가 한번 왔다 갔지. 네 가지가 있다 있지. 뭐가 있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임목용이 있지. 그럼 이제 넘겨봐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주거용이 나오네. 주거용에 동글뱅이 쳐져 있지. 누가 쳤지 하지 마라. 또 학원에서 또 헌책 준 거 아니냐 하지 마라. 이미 왔다 갔어. 그래서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류는 거기 쭉 봐봐요. 늦게 온 사람들. 맨 위에 보면 로마자 완 옆에 주거용이라고 돼 있지. 그게 동글뱅이. 아이 496페이지라니까 넘기라니까. 그 서식이 나오잖아. 거기 보면 주거용 동글뱅이,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비주거용. 한 장을 넘기면 한 장 499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 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 임목용 종류가 4종류가 있다고 앞에 써져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은 토지나 임목은 이제 이순환 때 하는 거고, 지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이번 순환에는 보는 거예요. 지금 단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거용이 가장 기본이야. 이걸 서식을 봐야 해.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자가 되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마다 이 서식을 꼭 작성해야 돼. 그래서 3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쌍방에 한 번씩 줘야 돼. 나중에 소송이 벌어지면 이게 다 증거자료가 돼버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를 지금 보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주거용이라는 것은 거기에 써져 있듯이 당연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걸 중개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을 봐봐요. 비주거용에 가면 업무용이나 상가 공업용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주거가 아닌 것들은 여기다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 대상물 용도별로 법정 서식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식당을 하나 중개했다, 또는 호프집을 하나 했다. 그럼 어디다 작성해야 해요? 주거용에 비주거용에. 비주거용. 몹시 괴로워? 집중해야지. 언제부터 왔지? 언제부터? 이번 주? 그럼 12월? 다 빠졌구만 그동안 수업. 봐봐요. 이거 호프집.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호프집이라고 써놔요. 비주거용. 이걸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주거용이 한번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든 단독이든 다 있으니까. 그러면 주거용을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표에 그 첫 번째 칸에 확인 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할 때는 서면을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겠지. 그래서 제시한 서면을 그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칸이야. 아, 지금 496페이지 주거용을 본다니까. 주거용. 그러면 거기 등기권리증, 등기부 이런 거 써졌죠. 이런 걸 보여줬으면 여기다 체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아직 몰라도 돼. 자료 요구.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난주에 중개업자가 매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겠지. 조사할 때. 요구한 사항을 쓰게 돼 있어 거기다가. 지난주에 참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내려가면 로마자 1번 동글뱅이 1번은 대상 물건 표시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이걸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야 해요. 에? 그러면 토지에는 뭘 기재하는가 보면 소재지하고 면적, 지목 이런 거 잘 봐둬야 해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는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이런 거 기재해야 해요. 방향도 기재하게 돼 있네. 건물 방향.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동글뱅이 방향. 아까 방향은 어떻게 조사한다 했죠? 현장 조사했지? 현장. 나머지는 뭘 보면 되겠는가? 딱 봐봐요. 건축물 대장이 대표적이지. 그 대장을 놓고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방 건축물 여부도 체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런 것을 불법 증개 측을 해가지고 항공 촬영이 걸렸다니까. 옥상에다가 막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방 건축물이지. 그런 것도 체크하게 돼 있어. 나중에 막 이행강제금 물려버리거든. 건축법에 가면.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부겠지. 권리관계. 그러면은 토지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뭘 보고 기재할까? 등기부 어디를 보고? 갑구를 보겠지. 표제부에 권리가 나와. 대포를 쏘아버리네.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는 뭐야?
소유권 외의 권리에는 을구를 봐야 되겠지.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규제는 아까 토지 이용계의 확인서를 보라겠지. 그래서 그 용도 지역 지구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한 거 체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도 몇 프로인지 체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도시 군계획시설 허가구역인지 투기지역인지 그런 거 다 규제하게 돼 있어. 기재.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해요. 그러면 한 장을 뒤로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그 작성 방법이 나와 있지. 거기에 5번을 봐봐요. 중간에 5번 보면 이게 그거예요. 자,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거다 출제하여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공법 시간에 공부했잖아. 이 시험에 나오지. 이미 나왔고 그 다음 기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이런 것들은 개공 동글뱅이 개공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동글뱅이 거기에도 안 나오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동글뱅이 그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가면 알림이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막 있어. 그래서 그냥 부동산 종합정보망까지 다 동원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그 다음에 한 번 보고는 여러분들이 다 안 외워져. 그러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순환을 거듭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 입지 조건이라고 나와요. 입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나 집을 얻을 때 입지를 다 보죠. 입지 보죠. 보고 사잖아. 상가 같은 것도 장사할 때 다 입지 보고 하죠. 이 부동산은 입지가 결정하지 그 가격 상승을. 이게.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학교가 있는지 그런 거 다 조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서울 수도권은 주차장이 난리니까 주차장 이런 거 다 보고한단 말이야. 역세권인지 출퇴근 시간이 내가 용이한지 출퇴근하기가. 그래서 그 입지에 보면 도로 동글뱅이 대중교통 이게 역세권 동글뱅이 그 다음에 주차장 동글뱅이 교육시설 이게 학군이라니까. 아 지금 496페이지잖아 그 자리. 원위치로 와야지. 그 다음에 판매 의료시설 이런 거 그런 것을 외워야 해요. 그래서 입지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먼저 도로 거기 도로 있죠. 대중교통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 있죠. 교육시설 있죠. 판매 의료시설 그 도 대주교 판 이렇게 외워버려요. 한자씩 따서 추기경이 아니라 대주교. 이게 이제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비선호시설이라고 되어 있네. 비선호. 그러니까 이 혐오시설이에요. 일종의 몇 킬로 이내 1km 이내 거기다 써놔요. 장례식장. 여러분이 주거를 얻을 때 새벽 2시만 되면 곡소리가 나요. 담 넘어 봤더니 장례식장이네. 혐오시설이지. 그런 걸 말해. 그래서 주택은 혐오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라고 나오잖아. 아까 세법 그 취득세 농특세 뭐예요? 지방교육세 양도세는 당연히 없겠지. 종부세도 없겠지. 취득 관련 조세란 말이야.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 공시되지 않는 권리 9번 이게 뭐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작성 방법을 봐요. 거기는 그 작성 방법의 8번을 봐야 돼. 8번에 보면 나오지. 자, 실제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기다 출제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거기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좀 알아야지. 이런 법정지상권 아까 유치권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했잖아. 그런 걸 실제 권리라고 그래. 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 9번이요. 9번. 그 시험에 한번 물었지. 그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어디다 기재하냐 이렇게. 어디다 기재한다고? 실제
권리관계. 그럼 전세권을 어디다 기재할까? 몇 번에? 그것이 오늘 궁금했다고? 2번에 기재해야겠지. 2번. 아까 을구에 등기부에 있으니까 그러겠지?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아까 저 앞에 2번에다 기재하고 안 나온 것이 9번이라니까. 아시겠죠? 분명히 고개 끄덕했어. 또 다음 주 되면 또 옆으로 흔들지 말고. 자, 봐봐요. 그것만 딱 줄 치면 돼. 그 8번에 그 두 줄.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와요. 앞 페이지로 오면 이제 10번, 11번, 12번 그걸 묶어요. 10, 11, 12번 거기다가 자료 요구라고 써놔요. 아까 자료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 자료 요구 10, 11, 12가 묶으라고. 그래서 그 10번에 봤더니 내외부 상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1번은 벽면 도배, 12번이 환경 조건이지. 그게 자료 요구. 그러면 다시 작성 방법으로 가봐요. 여기 작성 방법에는 이제 9번을 봐야지. 하단에 498페이지 작성 방법은 뒤쪽에 있잖아. 498페이지 보면 9번 보면 자 10번 내외부 실 상태 써졌죠. 11번 벽면 도배 나오지. 12번 환경 조건 나오죠. 이건 개공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에다 동그라미 쳐요. 자료 요구하여 기재한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자료 요구사항을 묻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되어야 저 앞에하고 또 연결이 돼. 그러면 10번을 봐봐요. 내외부 상태라는 것은 그 집의 내외부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가 써졌지. 이제 표를 봐야지 원위치로 와서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됐고 작동되는지를 다 중개업자가 조사해서 설명해야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사고 팔 때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벽면 도배도 체크해야 해요.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 벽면에 균열 누수 도배가 필요한지 497페이지라고 페이지는 맨 밑에 써졌잖아. 아라비아 숫자로.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환경 조건을 봐요. 1조 동글뱅이. 그 다음에 소음 동글뱅이. 그 다음에 진동 동글뱅이. 그걸 체크해야 돼. 그래서 벽면 도배도 체크해야 되고 1조 소음 진동이라는 환경 조건도 체크해야 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거용에서 작성할 핵심적인 내용이야 지금.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중개 수수료도 쓰게 돼 있지. 보수. 그래서 실비 산출 내역까지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오는데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서를 받을 때 서명하고 받는 것이야. 그 다음에 개공 이자는 민날인이야 또는 날인이야. 미시라고 다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듯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서명 민 날인 그랬지. 그 정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499페이지에 이제 비주거용이라 해가지고 이제 호프집이라고 써놓으라겠어요. 비주거용을 중개했을 때. 그러면 자 업무용이나 상업용 공업용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 확인 설명 자료는 아까 설명을 할 때 제시한 서면 체크하게 돼 있었지. 이게 똑같은가 주거용하고 비교해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비교 기술한 것 중 틀린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물어. 그래서 거기 보면 확인 설명 자료는 똑같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번 대상 물건 표시 토지 건축물이 똑같은가를 봐야 해요. 이렇게 부산을 도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
그러면은 토지건축물에 쓰는 난이 똑같나요? 똑같은가를 봐야지. 그러면서 읽어야지. 똑같죠? 그 다음에 2번에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사항 똑같죠? 3번 똑같은가요? 한 군데가 틀리지. 어디가 틀려? 에?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야 해요. 그렇게 봐야 한다고. 1, 2, 3번은 똑같아요. 4번의 입지를 봐봐. 입지는 같아 달라. 뭐가 다른가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은 똑같지? 이건 똑같아. 도대주. 근데 교육시설과 판매시설은 필요 없지? 호프집 옆에 초등학교가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호프집도 도로나 역세권, 주차장이 돼 있어야 요즘에 장사하려면 다 주차장이 굉장히 좌우하지. 그다음 도로가 환승역 주변이냐, 정류장 옆에냐. 굉장히 여러분 상가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건 체크하게 돼 있다니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똑같나요? 똑같죠? 넘겨보면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네. 그럼 뭐가 빠져버렸어 그 사이에? 그렇죠. 선호시설이 차이가 나지. 아까 장례식장이라고 써놓으라 했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이런 건 체크할 필요가 호프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주변에 가면 호프집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서로 상생관계라니까. 오히려 우리 장례식장 전문가 가지고 야 여기서 우리 이러지 말고 저 호프집으로 나가자.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옮겨가서 하면은 호프집도 그 장례식장 주변에는 늦게까지 장사를 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상생관계인데 아까 장례식장이 주거하고는 혐오시설이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똑같죠. 7번에 취득 관련 조사 똑같지. 그 다음에 실제 권리 똑같나요? 똑같죠? 그 다음에 9번, 8번, 그러니까 실제 권리 똑같고 9번 봐봐요. 내외부 시설 상태. 호프집도 당연히 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지. 불나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10번의 벽면 도배는 어때요? 네? 도배는 필요 없지. 여러분 호프집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지. 새로 주인 바뀌면 다 새로 하는데 뭐 도배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도배가 깨끗하면 굳이 새로 들어올 사람이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주택은 벽면 도배가 다 중요한데 호프집은 도배가 필요 없다니까. 근데 벽면에 호프집도 누수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벽면은 체크하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환경 조건이 빠져버렸지. 그러니까 또 호프집에는 일조, 소음, 진동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체크해놔 잘. 그 차이점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호프집에 일조권이 좋은 호프집은 장사가 잘 되나요? 뭐 낮술 먹나요? 나를 따라와라. 저 일조 좋은 호프집 있다. 소음 뭐 시끄럽다고 술맛 안 나나? 오히려 음악을 크게 틀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주거용을 정확하게 봐놓으면 바로 이 차이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차이점을 봤더니 지금 환경 조건이 차이가 나죠. 도배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아까 비선호시설이 차이가 나지. 여기 교육, 판매시설이 차이가 나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물어. 체크해놔야. 자, 그 정도.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넘겨보면 토지나 임목, 이건 종류가 4가지라는 것만 알고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건 이순환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515페이지를 가면 영업 판매 활동, 학계론. 이건
최근에는 전혀 필요 없어. 나중에 제가 아마 문제풀이 때나 5월 달에 가면 잠깐 셀링 포인트와 아이다의 원리에 대해서 10분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522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거래계약 체결로 왔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 실무의 출발은 중개계약이었죠. 중개계약 때 출발한다 했잖아.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중개는 뭐야? 완성. 지난주 거. 그래서 거래계약 이제 체결로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건을 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를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조사했다니까. 그냥 물건 조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민법력에 또 여기서부터는 다 민법입니다. 이 D는. 이제 당사자 조사를 해야 해요. 여러분 봐봐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소가 뭐예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죠. 의사표시. 어제 했나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 시험 잘 안 나오는 걸?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사자들이 여러분 공부한 대로 의사 능력이 있는가? 제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조사해야지.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인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가? 이게 법률행위의 가장 기본이거든. 민법.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매도자라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사기꾼인지 조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아 사기꾼이 많잖아. 남의 거 막 팔아먹는 사기꾼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조사해야 되고 이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가 제한 능력이 있는가 민법 다 왔다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 그 서론 다 필요 없고 525페이지에 자 3번을 봐요. 거기 보면 거래 당사자 확인이라고 나오지. 거기 1번 봅니다. 진정한 권리자 확인. 그 밑에 거기 봐봐요.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거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민법에서 했죠. 공신력. 이런 걸 공신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권리자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따라서 그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 따라서 의뢰받은 개공은 선관주의로서 매도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등기부 동골뱅이 소유자 추정되죠.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동골뱅이 그걸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거 하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에게 물건을 다 설명하고 이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계약서 쓰는 단계로 왔어. 드디어 한 건 하는 거지. 그럼 두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주고 앉혀놓고 쓰는데 보세요. 여러분 매도자와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말하겠지.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만약 매도자 매수자를 굳이 어느 쪽을 더 주의해서 조사를 해야 될까? 매도자 매수자. 에? 매도자겠지? 왜? 그렇죠. 매도자가 사기를 많이 치겠어? 매수자가 이러면 많이 사기 치겠어? 매도자가 치지. 매수자는 계약금을 가지고 오는 자지.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가? 얼른 주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도망갈 자를 더 주의하여.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냈더니 틀리고 와요. 뒤통수 많이 따고. 뒤통수가 없는 사람이지 맞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매도자를 더 주의하여. 그래서 이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먼저 등기부 때 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등기부 때 보면 갑구에 소유자 나오죠. 아까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 나와야 안 나와? 이 앞번호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 이 앞번호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민등록증, 거기 동그라미 쳤잖아. 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일치하는지를 봐야지. 그 다음에 사진.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붙었잖아. 이 얼굴을 확인해 본다는 거지, 중개업자가. 이 앉아있는 사람. 근데 파마 머리고 여기는 스포츠 머리네. 뭐요? 내가 대신 왔어요? 내가 와이프로 왔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왔지?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여러분 등기 필 정보라고 있죠? 우리가 등기 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조사. 꼭 기억해야 해. 그것 하나 등기 필증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유자를 조사할 때는 거기 나와 있듯이 등기부에다가 주민등록증에다가 등기 권리증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의 본인 여부가 확인이 돼요. 아시겠나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에 대리권자는 아직 필요 없어요. 넘겨봐요. 그러면 이자가 등기부에 봤더니 진정한 소유자는 맞아요, 이제. 근데 얘가 5살 먹었어. 5살. 여러분 5살 먹은 애는 미성년자지. 에? 얘가 10억짜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소유할 수는 있지. 소유자는 맞아. 그럼 민법으로 보면 얘가 처분 능력이 있냐가 문제죠. 이게 여러분 소유자라고 해서 다 처분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뭐 식물인간으로서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 미성년자 이런 거 다 민법에서 공부했잖아. 그래서 처분 능력을 다시 조사하는 거야. 그럼 3번의 두 번째 줄을 봐요. 중간에. 왜냐하면 나오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효고 의사무능력.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처분 능력을 또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문제 나와요. 이 민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자 사람에는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어? 법인이 있지. 그러면 자연인 만약에 5살 먹은 애가 집을 팔러 왔다니까 그 10억짜리를 얘가 계약을 하고 갔어요. 싱싱카 하나 줬더니 얼른 타고 가버리네. 10억짜리하고 아버지가 왔더니 너 왜 손이 빨가냐. 엄지가 도장 찍고 왔어요. 집 팔았어요. 할아버지가 준 거. 그럼 이거 취소요 무효요? 무효지. 그래서 의사무능력은 무효라니까. 그럼 5살 먹는 것 같아. 빨리 가 취소하고 와. 알았어요 그러겠어? 지금 민법을 3년을 해도 취소가 무효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걸 의사무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7살 먹었네. 17살 미성년이지. 미성년이 집을 팔았네. 할아버지가 준 거. 그래서 자 A란 자가 왔어. 17살 먹은 애가 우리 사무소에 왔다니까. 사장님 내가 집이 한 채 2억짜리가 있는데 나 학교 다니기도 싫고 고등학생이지. 나는 이제 문방구 장사나 하려니까 집이나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 봤더니 17살 먹었네. 그러면 얘가 매수자 B를 중개업자가 소개해서 매매를 만약에 했다고 봐봐. 계약을 다 쓰고 왔다니까 얘가. 이 계약이 바로 무효겠냐 취소할 수 있냐 이거지 민법. 민법은 뭐라 그래?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안 하면 그냥 유효하지. 이런 걸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가 취소해버리면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매수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지. 만약에 2억짜리 계약금 10% 2천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중도금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와서 얘가 취소해버리네. 한 보름 후에 와서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다 써버렸다네. 1천만 원을 써버렸어. 막 등산도 아니고 술도 마시고 8.15 광복절에 폭주 적으려고 오토바이도 좋은 거 하나 사버리고 돈 1천만 원 남았어. 그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그럼 이자는 2천만 원 다 돌려줘야 해요? 남은 현존이익만 돌려줘. 현존이익이죠? 민법 잘하시네. 현존이익만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런 걸 사전에 다 조사해서
취소 무효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어? 그러면 거기 1번에 2번을 봐요. 1번에 2번. 거기다 줄치하여 미성년 피한정의원과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뭐요? 대리인, 부모하고 하고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이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왔을 때는 너희 부모한테 동의는 받았냐? 법정 대리인 이 동의서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너희 부모를 직접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자가 이런 민법에서 공부한 대로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야. 자, 그거 하나. 자, 오른쪽 페이지 참고로 봐봐요. 3번. 미성년자 여부는 주민등록증 없는 애들도 있지. 이게 등기부로 확인하는 거지. 자, 미성년자의 보호기관은 친권자는 부모지. 친권자가 없는 자는 후견이라고 그래요. 이 자를 우리가 합쳐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민법에서 대리 공부했죠? 지금 다 민법이요. 그럼 대리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지. 지금 우리가 법정 대리 했잖아. 법정 대리는 1차로 친권자,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다. 조실 부모였어요. 그럼 이자를 돌봐야 할 자가 있어야 되겠지. 뭐 할머니나 이런 사람을 뭐라 하게? 후견인.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거기 가족관계 등록부. 지난주 했잖아. 그 세 줄을 딱 기억하면 돼. 줄쳐 잘 잠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고 4번 봐봐요. 개공이 특히 후견인과 대리권을 행사하여 당사자 지위에 놓이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동의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죠. 후견 감독인. 자, 봐봐요. 이런 얘기요. 만약에 A라는 5살 먹은 애가 있다니까 부모가 그냥 해외 여행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냥 다 돌아가셔 버렸어. 아니면 세월호 사건으로 그냥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 얘가 기적적으로 살았어.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 얘를 돌봐야 할 자가 필요하지. 그 삼촌이라는 자가 나타났어. 내가 돌보겠다고. 보상금이 20억 나왔어. 건물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삼촌이 얘를 선의적으로만 보호할까? 아니겠지. 여기 봐야 한다니까. 선의적으로 보호 안 하겠지. 지금 관리 대상 강남에 3사람이 있어 지금. 관리 대상. 그러니까 이자가 얘 집을 팔아가지고 다 탕진해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후견이란 자를 얘를 감독해야 할 자를 후견 감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자인데 이 사람이 왔어. 집 팔라고 20억짜리를. 근데 이름이 얘로 나오네. 얘가 누구요? 내가 삼촌인데 내가 후견인이요. 얘 그 집을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 후견 감독인의 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하고 계약했다가 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친권자 소집을 해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동의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약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다 민법 얘기야. 줄만 쳐놓고 나중에 민법을 하고 오면 여러분 나중에 5월쯤 가면 다 알게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왔다. 여러분 임의대리는 공부했지? 임의대리가 뭐예요? A가 B에게 네가 내 집 좀 팔아줘라. 위임을 줬지. 위임. 이런 걸 수권행위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면 이 B라는 자가 대리인이란 말이야. 내가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대리인이 집을 팔러 왔다니까? 중개업자는 당신은 뭐예요? 나는 친구 집을 팔러 온 대리인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의대리지. 임의대리. 그럼 이자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중개업자는 정말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무권대리인지 조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지? 그래서
그 5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을 봐봐. 거기 보면 그 아까 2번 대리권 넘어왔잖아. 거기 봐요. 대리인이나 칭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리권 존부를 확인해야 된다. 임의 대리는 대리권 수요 사실을 입증하는 이임장 동글뱅이 제시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 필증이라고 되어 있네. 책 징하게 못 찾네. 525페이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 써졌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이임장에다가 인감 그 다음에 등기 필증까지 확인해서 이자가 대리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럼 무권대리가 되면 이제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럼 중개업자도 다 책임져야 되잖아. 민법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 지금 대리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순환 되면 민법을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 세 줄만 딱 기억합니다. 그냥 넘겨봐요. 다시 이제 527페이지로 오면 중간에 2번에 이제 법인 나오지. 법인.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A라는 대표이사가 왔어. 대표이사가. 그래가지고 가백에 내가 대표이사인데 우리 법인의 4억 50억짜리를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4억 50억짜리를 팔아주세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B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때 무엇을 조사해야 되냐? 이자가 여러분 대표이사인지 껍데기인지 사기꾼인지도 조사해야 되겠지. 그럼 법인은 어떻게 조사하냐? 그 얘기야. 그러면 1번 봐봐요.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법인의 등기부에 동그라미 쳐요. 등기부 떼봐야 된다니까. 그럼 법인의 등기부를 떼면 대표이사가 다 나오거든. 그 다음에 권리능력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말은 이제 등기가 돼 있는 법인을 말해. 대표자의 처분권 동글뱅이 이자가 바지사장인지 실제 처분권이 있는지 역시 뭘 통해 조사해야 해요? 법인 등기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인 계약할 때는 법인의 등기부를 떼보면 참고로 대표이사 이름 나오고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민법에 가보면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이 대표이사가 여러분들이 껍데기 대표이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같은 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다 제한시켜버립니다. 바지사장만 앉혀놓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자하고는 계약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왜냐면 대표권이 없잖아. 다 제한당했잖아.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면 대표권 처분 여부라고 돼 있지. 그것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이자는 껍데기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면 대표권 제한이라고 나오면 그자하고 계약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놓고 이제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팔자고 하면은 그때 계약을 써야 되고 이 대표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법인은 뭘 떼서 확인한다? 법인의 등기부. 그 딱 세 줄만 알면 돼.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돼. 지금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동일인지는 아까 주민등록증 같은 건 당연히 얼굴을 확인해 봐야 되고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으로 내려오면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이해관계인 동의나 감독자 승낙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그러면 예컨대 사립학교가 대표적이야. 비영리 사립학교. 넘겨보면 학교 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실, 교사 이걸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 원래 학교 법인은 비영리라. 그래서 이런 재산을 처분하려면 세 번째 줄 관할청 뭐예요? 허가에다 동그라미 쳐요. 또는 신고인데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그러니까 요즘엔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이 학교가 대학도 뭐 남설돼 가지고 지금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을 못 구해 가지고 이제는 뭐 부도나고 뭐 학교가 뭐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에 뭐 많이 나오지. 여러분 종교시설도 이제 20, 30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 요즘에는. 거의. 그러니까 신도수도 줄어버리고 그 종교시설들이 엄청나게 또 경매에 나오고 또 여러분 이제 학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제 지금 학교도 막 폐교 처분되고.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학교의 운동장 절반을 분필해서 팔아야 되겠다. 건물의 일부를 팔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자들은 정부의 보조받아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의 허가라고? 관할청에다 동글뱅이 쳐야 해. 여러분들 계약할 때 관할청에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써야 해. 아시겠어요? 관할청이라고 하면 돼. 그 동글뱅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을 말해요.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라.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지. 그래서 그걸 교육부 장관하고 시도교육감을 우리 합해서 관할청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자,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면 공동소유.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동소유 공부했죠? 공동소유에는 뭐가 있어?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나요?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몇 명이서 그러죠. 그러니까 A와 B가 1000평이나 되는 토지를 절반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지분. 이게 민법령이죠. 물권법 지분. 그러면 B가 중개업자한테 왔어. 사장님, 나 내 지분만 절반인데 이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A의 동의가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하지? 그게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그 말이라니까. 내 거 파는데 얘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민법에서 했다면서. 그러면 B가 지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1000평을 다 판다네. 공유물이네. 그러지? 그럼 뭐요? 그렇죠? 전원이 누구요? 아, A, 달랑 A 하나. 맨날 전원도이요? 전원도이가 A지. 그래서 A하고 합의해서 해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에? 그럼 전원이랑 있으니까 한 10,000명 될 줄 알았나요? 나 A, B라 했잖아. 그래서 시험에 물어. 아, 공유물 처분할 때 B는 반드시 A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그럼 맞잖아. 아닌데 이게 전원이라 해야 되는데. 또 틀리고 와요. 예상 예외했다고 또. 틀리면 예상 외네. 전원. 자, 합유는 뭐예요?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전원동의라고 그러지. 민법. 이건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전원. 이건 동업이에요. 동업. 호프집을 한다. 둘이 절반씩 내서. 그런 걸 합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호프집보다 장사 안 된다고 혼자 그냥 팔고 가면 안 되지. 야, 나는 호프집하고 안 맞는다. 우리 이거 팔자. 그렇게 해서 합유물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동업자한테 말도 없이.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상한 사람이 와요. 뭐요? 내가 지분 산 사람이요. 그러면 이게 동업이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합유는 지분 처분도 전원동의, 합유물 처분도 뭐야? 전원동의라고 하는 거야. 민법 했다고 하지만 했다고 말은 해놓고 그냥 감흥이 없는가 봐요. 이 감흥이. 자, 그 3번에 2번만 보세요. 이거 해주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과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목을 다 복습해 주는 거거든 제가.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되거든 설명을. 지금 어렵나요 지금? 그럼 뺄까요 그냥? 왜냐면 해주고 욕먹는다니까 잘못하면 이거. 이 중개사법 어렵다고? 민법인데. 욕심은 꽉 차가지고. 자 보세요 그럼. 그 2번에 그 두 번째 줄 봐봐요. 3번에 2번. 자, 공유자 각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 비율이 지분 동글뱅이
지분인데 공유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얘기고 각 공유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자유롭게. 거기 써 있잖아. 그것만 알면 돼. 이게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팔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지막 줄 3번 바로 위에 봐봐. 위에 보면 공유물이라고 돼 있지. 동글맹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라고 돼 있잖아. 다른 공유자 전원. 공유물. 거기는. 자, 3번. 이제 합유가 나오네. 합유는 두 번째 줄 봐봐. 중간에. 합유는 공유와 달리 그랬잖아. 각 합유자에게 지분을 합유자 전원동의 동글뱅이 처분하지 못한다니까. 동업은 또 그 밑에 또한 합유물 물 동글뱅이 처분 또는 변경 때 역시 뭐요? 전원동의. 이게 합유는 다 전원동의지. 지금 민법에 줬어. 자, 4번.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라고 돼 있지. 그러면 거기에 봐봐요. 두 번째 줄. 총유의 대표 선수가 종중하고 여러분 교회 자산이야. 총유. 그러니까 총유는 종중, 교회 이런 걸 총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 막 헌금하고 그러지? 하지? 아, 절 다닌다고? 그럼 거기도 봉헌금 내잖아. 그럼 봐봐요. 교회를 개척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기증했어. B는 건축을 해줬어. C는 차량을 기증했어. 이런 식으로 막 기증해서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자들이 기증한 거 이거 지분이 인정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 없어. 하느님이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 다 하느님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총유는. 그러면 이 교회를 처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나중에. 지분 자체가 없어. 그냥 다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할 때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나오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나오지. 예컨대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 종중재산의 목적물일 때 매매에 교회나 종중에 거다 출제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이게 없었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교회를 팔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팔아야 해요. 예? 그것만 알면 돼. 종중 땅도 마찬가지. 종중 총회를 열어서 종중에 규약이 있으면 규약이 따르고 개척교회를 만들 때 교회에서 규약을 만들었으면 규약대로 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다시 회의를 해서 처리해라. 그러면 중개업자는 그 회의록을 보고 그럼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혼자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얘기지? 자, 그거 얘는 없어. 그 다음에 4번 전대차. 여러분 전대차가 뭔지 아시나요? 민법에서 했죠? 임대차, 던저차. 그러니까 A가 임대인이야. B에게 임대차를 했어. 임차인이야. 이자가 100평을 얻었어. 상가를. 그래가지고 다시 C에게 전대차를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걸 전대차라고 그러지. 그 이자를 전차인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B가 왔지. 중개업자한테. 사장님 내 거 전대차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얻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50평만 쓰고 50평은 그냥 세를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있지. 쪼개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전대차를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냥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하면 되느냐. 임대인은 아무 필요 없냐. 건물주는. 그게 아니겠지. 그래서 그 민법에서 이런 공부한 대로 거기 봐봐요. 첫 번째 끝부분을 봐봐. 전대차는 두 번째 줄. 원임대인이라는 것은 집주인. 승낙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어요. 원래 무효돼버려. 그래서 개공은 전대차를 중개할 때 거기다 줄차예요. 원임대인 승낙 동의 여부. 그 다음에 임대차의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원래는 법이 내에서 해야 되거든.
자기 기간 범위 내에서. 원래는 이걸 반드시 뭐라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또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한 대로 봐봐. 이 임대인이 원래 집주인의 동의도 안 받고 둘이서 계약해 버렸다니까.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와가지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뭐요? 너는 뭐요?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이 저쪽에서 왔거든. 상가라. 대판 싸웠지. 주인이 열받았지.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다 나가라 할 수 있을까? 있어 없어? 안 알려준다고? 다 나가라 할 수 있지. 왜? 이자는 임대차 계약 위반이지. 그럼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얘는 불법점유지. 막 무효락 있잖아. 그러면 다 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 다시 하고 아니? 그 민법 621조에 나와요. 가보면. 618조부터가 민법이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에요. 여기 임대차거든 민법.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써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지금까지 한 데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당사자를 조사를 하겠지. 특히 당사자를 조사할 때는 매도자 쪽을 더 주의하여 매수자를. 매도자의 그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일단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럼 진정한 소유자를 조사할 때는 아까 등기부 때 보고 주민등록증하고 등기 필증을 가지고 일단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피한정, 피성년이면 나이가 40을 먹었어도 제한 능력자지 그 자대로 가면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가 왔을 때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인하고 하든지 이임장이나 동의서 받고 하라겠지. 그랬죠? 법인하고 할 때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꼭 떼보라겠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처분권 여부도 등기부로 조사를 하겠지.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그러면 법정대리는 아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임의대리는 이임장에다가 인감을 확인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형태에서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다른 사람 동의 없이 그냥 계약서 쓰면 되고 공유물 처분은 친구 거 그 지분자고 동의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아까 사립 학교는 당연히 등기부 떼보고 관할청 허가가 추가돼. 아까 후견이라고 계약할 때는 후견 감독인 별게 몇 개 없어. 1년에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다음에 전대차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원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해라. 그 다음에 교회재산이나 종중재산은 규약을 찾아보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를 열어서 계약을 써야 해요. 봐. 결국은 압축하면 3분 내에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서 작성 부분을 일단 봤어. 자, 좀 쉬었다 가겠어요.